자,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학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교양서 우주간 오디세이 저자이자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승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한 국내외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과학인사이드에서는요, 일본 방사능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과학이라는 타이틀로 세 차례에 걸쳐 과학적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방사능 물질이란 무엇인가? 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이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발견됐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 이 방사능 하면 마리 큐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물 안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물인데 오염수도 안에 나쁜 물질이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오염수의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핵 발전으로 인해 그 수소 폭발이 되면서 핵 원료로 사용됐던 핵 물질, 그러니까 네. 방사능 물질이 네. 지금 지금 오염수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염수의 정체성이 방사능 물질로 이제 대표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좋은 것 같으면 오염수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예, 이제 그런 거고요. 네. 마리 키리가 물론 이제 방사능 물질을 맨 먼저 발견하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름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 키리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리 키리는 잘 알다시피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이고 또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두 개를 동시에 받은 유일한 사람이고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인이고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받았던 앙리 버크렐이라는 사람은 공동으로 수상했는데 스승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름을 따서 지금 버크렐 그 방사능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마리 퀴리가 방사능 물질 연구의 선구자로서 이와 관련된 용어를 만들고 정리했다라고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방사능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물질 원자는 변하지 않는 걸로 생각했는데 1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어떤 원소에서 빛을 내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럼 빛을 내면 뭔가 변하겠죠. 네.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연구가 시작됐고요. 이게 라듐을 처음 발견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 방사능 물질 연구가 아주 본격화된 이제 시발점이 라듐의 발견인데, 라듐이란 뜻이 그 자체가 빛을 낸다는 뜻입니다. 빛을 내는 물질이 라듐이고, 네. 라틴어로 라디어스라는 용어가 빛을 낸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유래했고요. 그래서 우라늄보다 당시 이제 우라늄은 먼저 알려졌는데 우라늄보다 훨씬 강광 능력이 250만 배나 크더라. 250만 배. 예, 그래서 네. 그 라듐을 발견해서 노벨상도 이제 받았죠. 그래서 네.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용어를 이제 정리하고 쓰고 이런 뜻이다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네. 우선에 그러면 빛을 내는 물질이 있고, 그 빛을 내는, 그럼 어떤 거는 내고 어떤 거는 내지 않는다. 빛을 내는 능력, 네. 방사능, 네. 레이디오 액티비티. 이렇게 능력인가? 능력을 뜻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또 단위로 강도를 뜻하기도 하고요. 네. 일단 방사선을 내는 능력이고요. 방사선이 뭐냐면은 나오는 빛 있잖아요. 네.
그걸 총체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방사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전체를 그냥 방사선이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그 방사성 물질은 방사능 물질이라기도 하는데 네. 성자는 그 마음신분의 생자해서 무슨 성격을 가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질할 때 성이군요. 예. 그래서 방사능을 내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철이나 납 이런 거는 방사선을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는 거는 뭐 우라늄이나 라듐이나 이런 걸 내니까 이런 것들을 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을 오케이. 방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과 방사선 또 방사성 물질 예. 이렇게 나누어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리 퀴리는 방사능 물질을 발견하고 연구하느라 방사선에 엄청 피복당했을 것 같은데 건강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전혀 보장구 뭐 위험성을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죠. 네. 그래서 피복이 많이 됐고요. 네. 이제 마리 퀴리가 손이 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쭈글쭈글했대요.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56세 되던 해에 1923년인데 건강이 아주 악화돼 가지고 두 번째 노벨상 받을 때가 1911년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조금 그 아인슈타인이 그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약간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악화된 게 56세 되던 1923년인데 네. 뭐 근육통, 이명, 난청, 백내장, 손가락 마비, 빈혈, 호흡기 질환 그럼 온갖 질병을 다 갖고 있는 다 거예요.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주 심한 상태에서 11년 후에 네. 사망을 했는데 골수암,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사망을 초래케 한 가장 중요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피폭이 이제 주원인이었던 굉장히 위험하군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그 이제 얼마나 그 방사선이 위험하냐 하는 게 그 라듐 발견했던 순간에 그 감동을 기록한 연구 노트가 있어요. 퀴리 부인이 했던. 네. 그 노트가 지금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는데 네. 이 그 노트 만지면 안 돼요. 그 왜요? 정도로 오래됐잖아요. 방사선 방출량이 노트인가? 크죠. 그래서 강해서 이야. 차폐해가지고 네. 완전히 납으로 차폐가 보관해놨어요. 와, 그렇구나. 그리고 또 마리 퀴리가 이제 그때는 여성이 굉장히 그 홀대되던 시대였거든요. 사망할 때만 해도. 네. 그런데 1930년대. 네. 네. 그 사망 61년 후에 이분을 공로를 인정을 해가지고 네. 프랑스 일종의 위인들의 국립묘지라고 하는 팡테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남편하고 함께 이제 이장을 했는데 이제 거기 묻히는 거는 굉장히 영광이죠. 네. 예, 아주 유명한 작가나 뭐 과학자, 철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묻혀 있는데 거기 이제 이장을 하려고 옛날에 묻힌 데서 이장 수습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방사선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시신에서 예. 그래서 납으로 된 관 특수 제작했군요. 특수 제작해서 그 안에 이제 그래서 안장을 했다. 네. 그리고 딸이 있어요. 딸이 이렌이라고 있는데 네. 이 이렌도 노벨상 받았어요. 네. 노벨 딸도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마리 퀴리를 굉장히 엄마를 이제 존경하는 그 이제 딸인데 이 딸도 그 방사성 물질을 다뤘거든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 이렌도 일찍 죽었어요. 56세에 백혈병으로 사망. 네. 58세에 사망했죠. 네. 와, 연구 노트에서조차도 이 방사선이 노출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안장되어 있는 시신에서도 이 방사능이 노출된다니까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이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나 봐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냥 신기했던 건가?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네. 이제 이게 방사성 물질이 이제 알려지고 빛을 내니까 네. 사람들이 진짜 신기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네. 신기해가지고 와 뭐 이랬는데 네. 거기에 돈벌이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와, 이걸 그 시대에도 악용을 역시나. 이제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가지고 얼굴에 만약에 바르면은 빛이 날 거 아니에요. 네. 화장품에다가 야. 이걸 소량 섞어가지고 상상도 못 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화장품 이렇게 선전 문구에 네. 라듐이 포함됐다. 야. 뭐 이런 걸 문구를 적어 놓으면은 막 서로 샀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엄청 잘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 레몬 사람들이 네. 여기에 노출돼 가지고 많이 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마리 큐리가 이제 한 20 몇 년부터 30년 사망할 때까지 좀 병시가 심해졌을 때 네. 이게 바로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라듐에 의한 거다는 걸 자기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그렇게 뭐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안 들었죠. 이제 안 들었는데 네.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된 게 네. 그 영화 포스트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글로 이제 쓰고 포스트 제작할 때 이제 그렇죠. 막 빛이 나라고 뭐 제목이 눈에 잘 띄라고 라듐이 섞인 페인트를 막 쓴 거야. 네. 그랬더니 그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그 일을 했는데 그렇구나. 알 수 없이 막 죽어가는 거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라듐에 중독이 된 거죠. 야.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 오. 뒤로는 좀 위험한 물질 취급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아마 뭐 쓰지 말라는 뭔가 공고했겠죠. 했겠죠. 네. 예.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역사적 사실들이 이렇게 알려지는군요. 자, 그렇다면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까? 위험한 건 그러니까 알겠는데. 아까 빛을 낸다고 했잖아요. 네. 빛이 이제 바로 방사선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빛이라는 거는 뭐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걸 흔히 빛이라 하고 네. 그것보다 파장이 아주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빛들은 그냥 뭐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전자기파 중에서도 뭐 X선, 감마선 이런 그러니까 투과력이 세 가지고 우리 장기를 통과한단 말이죠. 네. 뭐 알루미늄 같은 거는 그냥 쉽게 통과를 합니다. 감마선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 내장 장기 같은 데를 금방 들어. 손상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제 이 DNA까지 이렇게 공격을 해서 DNA가 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유전병이라든지 뭐 암도 걸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에너지가 크다는 거고 또 이제 알파선, 감마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그 입자선. 네. 우리 눈에는 빛으로 보이지만은 그 하나는 헬륨이 쫙 나오는 거고 뭐 하나는 알파선은 헬륨이 쭉 나오는 거죠. 헬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원자 번호가 2번이잖아요. 2번이니까 뭐냐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나오면은 안에 걔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있던 중성자 2개하고 양성자 2개가 바뀌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핵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핵 붕괴라고 그래요. 그 핵이 붕괴가 다른 핵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빛을 내면서 자기 성질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뭘 내놓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내놓는데 에너지 강도에 따라서 아주 치명적인 감마선 같은 것도 있고 좀 덜 치명적인 빛도 이제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보내는 그 선들이 방사선이 네.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구나. 피해를 준다는 거죠. 네. 사실 뭐 납이나 철과 같이 방사선을 내지 않은 물질도 많은데 어떤 것들이 방사선을 내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방사성 물질과 일반 원소의 차이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보통 이제 철도 뭐 있고 뭐 니켈 금속 뭐 합금이지만 뭐 있고 또 우리 납 뭐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방사성 원소는 못 봤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차이는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아시죠? 네, 과학 시간에 배웠던. 원소 주기율표는 1번에서부터 1번 수소죠. 네. 저 뒤에 가면 맨 뒤에가 118번까지 현재 18번. 맞아. 이제 이게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뭐 50년 전에는 이 118개가 안 됐다고요. 새로 발견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92번이 우라늄인데 네. 그 자연 상태로는 그 정도 92번까지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 위에 93번, 94번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원래 있던 데다가 양성자를 하나 더 집어 넣으면은 변하는 거예요. 성질이. 이제 그렇다 하고 네. 그다음에 그 84번 이후 84번부터는 네. 이제 그보다 큰 번호가 큰 거 양성자가 더 많은 거는 방사성 원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라는 게 네.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대개 이렇게 84번 이상, 84번은 이제 폴로늄이라고 이것도 마리키리가 발견했어요. 그게 폴란드 조국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런 폴로늄인데. 뜻이구나. 예. 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원자 번호가 84번부터 보다 낮은 애들은 방사성을 내뿜지 않아요. 네. 그보다 위에 애들이 내뿜는단 말이죠.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이게 양성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번호가 높은 그 원소는 양성자가 많으면 양성자는 양에 정기적으로 양을 띠잖아요. 그럼 전기라는 것은 양과 음은 서로 붙으려고 하고 양과 양은 서로 밀친단 말이죠. 그렇죠. 음도 마찬가지고 네. 같은 성 밀어내려는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끼리 많으니까 서로 뭐 부글부글 한다는 거죠. 이게 딱 합쳐지지가 이렇게 않고. 않고 네. 그게 불안정하다는 거죠. 불안정. 그렇게 해서 불안정하다. 네. 네. 원래 핵력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핵력보다 반발심이 양성자끼리의 반발력이 더 강하다. 거의 뭐 같거나 더 강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강한데 거기에 에너지를 좀 내보내 가지고 좀 안정되고자 하는 안정되고자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불안정한 원소는. 네. 그래서 뭘 내보내는 거야. 네. 그게 그렇구나. 방사선이에요. 그래서 일반 금속은 네. 딱 알맞게 양성자 중성자가 적당한 수로 네. 딱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뭘 내보낼 필요가 없는데 방사성 물질은 원소는 너무 양성자가 많고 너무 갖고 있는 핵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원자 하나로 있기에는 네. 이게 너무 많은 양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니까 네. 우리 좀 안정되고 싶다 이런 이제 성질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를 내보낸다는 거죠. 예. 그럼 한번 방사성 원소는 영원한 방사성 원소로 남습니까? 계속 이제, 내보내긴 한다고 하지만 어때요? 뭐든지 에너지 보존 법칙도 있고 네. 이제 그러면은 뭐든지 자꾸 빛을 내보내면 빛도 에너지니까 얘들도 어느 정도 지나면은 에너지를 안 내보낼 때가 있다. 안 내보내도 이제 안정된다. 네. 그런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방사선을 내보내는 능력이 줄어드는데 그게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를 반감기라 그래요. 그래요. 반감기. 예. 그래서 모든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가 있는데 빨리 반으로 그다음 또 반으로 그렇게 빨리빨리 반으로 반감기가 짧으면은
빨리 다른 안정된 원소로 바뀌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말이죠. 이게 긴 거는 네. 그 방사성 물질을 그만큼 오랫동안 뿜고 있다는 거죠. 품고 있어서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보면 네, 방사성 요드 131은 이것도 이제 그 우리 오염 물질 오염수 안에 있는 건데 이거는 8.41 뭐 이건 얼마 빨리 사라지는 거죠. 8.041. 예. 네, 세슘은 30년. 30년. 갑자기 많아지네. 세슘 137. 네, 스트론튬은 네. 이게 이제 90번인데 30년. 와. 우라늄 235는 7억 년. 7억 년이. 플루토늄은 24,300년. 24,300년. 예. 이야. 이 정도 있어야 이제 반으로 줄어들고 또 그 기간 있으면 또 반으로 줄어들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야. 그래서 7억 년은 좀. 핵발전소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대개 이제 사용되고 나면은 네.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네. 다른 방사능 물질로 바뀌어요. 네. 이제 바뀌니까 여전히 방사능 물질이죠. 그러네요. 물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방사능 그 물질의 반감기가 짧은 거는 금방 없어지겠지만 그 반감기가 긴 것은 그 연료 태우고 난 연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사능 물질을 내뿜는 방사선을 내뿜는 방사능 물질이라서 네. 그래서 처리도 어렵고 여전히 그러네요. 위험하다 이런 네. 얘기죠. 네. 자,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으로 뉴스나 신문을 통해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하고 있는 요즘인데 오늘 과학인사이드를 통해서 이 물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또 우리 몸에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방사능에 대해서 보다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조승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